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 전에 한다. 네.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외신들 촉각 곤두세우고 있죠. 네,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국내외 그래서 다양한 언론들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남북미 정상들이 2월 말로 이제 이미 발표됐죠. 북미 정상회담. 그 타결 가능한 의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외신들은 북한이 수용 가능한 합의 내용으로 그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그리고 일부 시설의 경우에 따라서 폐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일부 폐기 이런 정도를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다가 이제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 내용을 이제 두고 협상 중인데 예. 그 한국이 이제 중재안을 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대북 제재 경제 제재 중에서 남북 경제 협력 관련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미국 언론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뭐 큰 성과 없을 거다 뭐 이런다면서요? 네, 뭐 사실 미국 언론들의 그런 반응은 오래 전부터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언론보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1차 정상회담과 같이 큰 성과가 없을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예. 그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들어서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9일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보수층이 미국이 ICBM 그러니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 동아시아 안보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ICBM만 폐기하고 핵은 인정하고 뭐 이런 거 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는 놔둔다 뭐 이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우려라는 건데. 네. 그리고 우리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이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을 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그 협상 조건에 계속 연계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북한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1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중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회담 장소는 베트남이죠,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스웨덴 가능성을 보던 언론도 하나 정도를 제가 봤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그 베트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22일자 보도에서요. 그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매력적인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 베트남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 적국이었다. 근데 지금은 두 나라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됐다. 예. 이게 이제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미국 CNN 보도에서 이 네. 베트남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도 그 점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과 한국이 지금 북한하고 접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베트남과 비교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뉴욕 타임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게 베트남식 모델을 강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신문에 따르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모델을 추종하게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막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부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베트남의 경제 모델이 중국 의존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출입이 중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베트남식보다는 싱가포르식 모델이 북한의 미래에 적합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남북 경협으로 예를 들어서 그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은 입주 조건상 그 싱가포르처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싱가포르가 해상 허브 역할이라면은 이제 그 북한은 육상 허브 이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다음에 그 경제, 근데 정치적으로도 베트남보다 싱가포르가 더 북한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은 이제 같은 공산 독재 체제지만 집단 지도 체제에 가깝고 네. 오히려 싱가포르가 세습 왕조 국가 같은 모습이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이 싱가포르식 모델에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이 가장 물론 유력하지만 북한을 괜히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뭐 회담을 베트남에서 한다고 베트남식 모델을 강요한다?
조금 너무 나간 분석이긴 하네요. 네, 미국이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랑 베트남 요새 또 박항서 감독 때문에 더 가까워졌는데 네.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뭐 좋은 인연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베트남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베트남을 생각할 때 좀 이 도덕적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죠. 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대규모 성폭행 사실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얘기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입장 아닙니까? 전쟁 당시 벌어졌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의 경우 당시의 그 인권 유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영국이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 언론이요. 어디요? 이 가디언지인데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8순이 됐다고 합니다. 트란티 누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베트남 전쟁 당시가 나이가 24살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한국군에 의해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서 3명의 자녀를 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는요. 라이따이 한에게 정의를 라고 하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라이따이한 많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졌습니다만은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우리 군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지칭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 라이따이한의 어머니들이 한 8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존재를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네, 이거 참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할 그 개개인의 명예회복 그리고 과거사 정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네, 그렇죠.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사에 있었던 그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한국군이 그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 국민들은 다 당연히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는 잘 안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디언은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한국군은 전쟁에 파병이 됐고 수천 명의 여성과 심지어 미성년들에게까지 한국군이 자행한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직 한국 정부가 그 자녀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전시 성폭행 방지 작업을 강조하고 있는 한 행사에서 전 영국 외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잭 스트로 전 장관이 UN 인권이사회에 그 베트남 전 당시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를 했고 한국이 어두운 과거를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네. 또 외신이 주목한 우리 한국 사회 이슈 뭐가 있습니까? 그 지난주 빙상 그 뉴욕타임스에서 그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다뤘지 않습니까?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문재인 정부의 허를 찔렀다 이런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대한체육회가 폭력 줄어들었다라고 한 몇 시간 후에 폭로가 있었다 그거죠? 네네. 이번에는 홍콩에서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국 올림픽 성공의 어두운 이면 이런 제목으로 지난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이런 의혹을 전하면서 한국은 스피드 스케이팅 부문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금메달을 확보를 했고 대규모의 팬을 갖고 있는데 그 성공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공의 셈이었다. 이렇게 좀평을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공. 네. 올림픽 성공의 어두운 이면.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20대 남성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것, 여성보다도. 이 문제에 주목한 언론이 또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이채로운 보도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데요. 이 신문은 지난 18일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젊은 남성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는지 그 이유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신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64.5%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같은 연령대 남성은 29.4%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보다 심하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여성의 지지율 격차가 23%포인트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이게 뭐냐? 이 신문은 물론 고용 부진, 경기 둔화 있지만 그 외에 페미니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지 입장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선도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신문이 한국이 세계 경제 포럼의 2018년 글로벌 젠더 격차 보고서에서 115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네. 그런데 그런 불평등이 만연함에도 페미니즘은 많은 이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여전히 금기어로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심지어는 페미니스트적 성향의 여성들마저도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자기는 페미니즘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우리나라 이제 여성이 그렇다는 건데, 근데 저는요 이게 극단적인 대립만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보도 대상되고 있고, 그러니까 젠더 문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문에서는 많은 한국 남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운동이란 상당 부분 남성에 대한 노골적 혐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사실은 서로 함께 잘 살자는 운동인데 그걸 남성에 대한 노골적 혐오로 인식한다. 네네. 즉 소통이 없고 그냥 극단적인 여혐, 남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더 소통 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회 갈등이야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대화 소통으로 성숙하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기사에 나오는 남성 역시 인터뷰 말미에 대통령도 더 적극적으로 이 남성 여성 갈등 문제에 참여하고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바람을 또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네. 일본어로 번역됐다면서요. 근데 아주 대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100만 부 넘게 팔렸는데 조남주 작가의 소설이죠. 82년생 김지영.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됐는데 굉장한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럽니다. 이 작년 12월 초에 출간이 됐는데 이틀 만에 2쇄가 들어갔고요. 나흘 만에 3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매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5쇄째까지 들어갔다고 하고요. 5만 7천 부가 인쇄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흥행했던 소설이 일본으로 출간된 적 물론 많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의 반향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심지어 이달 초에 일본 출판사 측에서 매진이 속출해서 독자들에게 불편을 들어 죄송하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구매를 원하는 독자는 미리 서점에서 예약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트위터에 올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대목이 일본 독자들의 마음을 건드렸을까요? 사실 일본 도쿄에서 이 소설 관련해서 북콘서트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소설 속 상황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딱 맞아 떨어진다. 이게 그리고 또 80년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판 번역자인 사이토 마리코가 이 북콘서트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한국에서는 화가 났다 이런 독자평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끝까지 읽는 게 괴롭다 이런 반응, 그리고 또 책을 읽다가 울어버렸다 이런 독자평이 많았다고 일본 독자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도 거기서는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해외 소식 가운데 요새 케어의 유기견 안락사 논란으로 유기견 보호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에서는 유기견 안락사가 아예 없다면서요? 아예 없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동물 관련 법규가 아주 엄격한 편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동물 복지 법령에 따라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이 아닌 이상 안락사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독일 동물복지협회라는 큰 단체가 있어서 이 단체하고 연계된 보호소가 이제 독일 전역에 총 700여 곳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 그리고 후원을 받는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개인들이 특정 동물과 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모든 동물은 안락사가 아니라 보호소에서 전원 관리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 고양이 이런 우리가 흔히 같이 있는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새라든가 이제 가축 이런 동물들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수용이 곤란할 경우가 되면 이제 입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입양이 가능한 이유가 독일에서는 개, 고양이를 이 샵에서는 판매가 안 된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이런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한 다음에도 유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안들이 이제 그 지방 정부에 따라서 마련이 돼 있다 그러는데, 니더작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격증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론 시험하고 실기 시험까지 거쳐서 통과가 돼야 개를 키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는 세금까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요? 그 작으면은 14만 원 1년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크면은 77만 원까지 우리 돈으로 하면은 낸다고 하거든요. 세금을 왜 내느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흔히 개를 이제 키운다 할 때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책임하게 그냥 단순한 이유로 동물을 쉽게 입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시험까지 보고 세금까지 내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했는데 그걸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우리랑은 다른 접근법이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